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지지율 관련해서요. 문재인 대통령 한때 바로 코로나 중반과 선거 직후에 갤럽은 71%까지 나올 정도로 압도적으로 올라갔었는데 이후에 계속 내려가가지고 지금 대체로 오차 범위 밖으로 지금 이제 부정이 많아지는 그런 추세인데, 최근의 지지율 상황 이걸 어떻게 볼 것인지, 추세를 어떻게 볼 것인지 전반적으로 좀 일단 한마디씩 듣고 시작을 하죠. 네, 먼저 여론조사 전문하시는 홍 소장님. 리얼미터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오차 범위 정도 이제 긍정보다 부정이 더 높아가는 여론조사가 나왔고, 월요일날 조사에는 데이터 리서치 여론조사에서는 긍정이 44.4, 부정이 53.1, 오차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정적인 데이터 리서치가 예. 홍 소장님 하시는 거기에는 지금 오차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정평가가 53.1%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전에 할 때 이야기한 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특징이 45%에서 50% 정도 지지율이 나오는 박스권 지지율이 특징이다라고 했었는데, 총선 직후 60%대, 71% 갤럽 그 조사는 약간 그 성격이 좀 하나만 달랐던 특이했죠. 성격이고, 60 한 5% 정도까지 올라갔던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 20% 정도 무려 석 달 만에 지지율이 급락하는 이런 상황이 있고, 문제는 현재도 지금 전번 주말 조사에 이어 월요일 조사에서도 더 벌어지는 것으로 봐서는 현재 지지율의 하락 또는 긍부정 격차가 진행형이 아닌가, 이런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느 조사 기관에서 간에 지지율의 하락 요인은 조금 이 시점으로 봐서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먼저 발생했던 것은 대북 문제, 이 남북 비핵화 문제가 이거는 전 연령대에 대해서 두 번째로 높게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온 것은 부동산 문제입니다. 부동산이 사실 현 정부가 야당인 시절에 신자유주의 보수 정권을 비판할 때 28 사회 또는 2대 98 사회라고, 그런 사회가 도래한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 부동산 정책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28 또는 98 사회를 완전히 고착시키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지지율이 이탈이 보니까 30대, 20대에서 이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지율이 좀 버텨주는 것이 40대와 20, 40대 여성이 박원순 사건 이렇게 발생해도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20대 남자보다는 20대 여자가 조금 더 높고, 30대 남자보다는 30대 여자가 조금 더 높고, 40대 남자보다는 40대 여자가 조금 높아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버티고 있는 게 40대와 20, 40대 여자가 아직 그나마 이 44%의 지지율도 그나마 지키고 있는 마지막 보루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진행 중이라는 얘기는 하락이 더 진행될 소지가 있다라고 좀 보는 견해네요. 그렇죠. 네, 네. 다른 분은요. 제가 볼 때는 총선이 3개월 전이었는데 총선 3개월 만에 이런 식으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냐.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이제 압승을 몰아줬잖아요. 수도권 빼놓고는 비슷하죠. 수도권의 격차가, 총선 격차가 나타났는데, 지금 이 빠지는 부분의 핵심이 보면 수도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문 지지층인 3, 40대 그리고 여성층에서 주로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지지했던 계층에서 지금 지지율이 낮아지면서 지지율 추락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은 국민들이 자신의 삶에 구체적인 손실이 오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이 못 견뎌하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이 가시화되고 있는 징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감성적으로 지지한다는 것과 자기 삶의 재산상의 손실이나 경제적 피해나 해고나 이런 것들이 폐업이나 구체화되면 지지를 무조건 처리한다.
옛날 노무현 때 보니까 뭐 그렇게 노사모 열풍이 어째도 나중에는 노무현을 나는 모로하지 나는 노사모도 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잖아요 마지막에. 결국은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심각한 부분이 나는 이제 문재인을 모로하는 사람들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뭐 경제 위기가 이제 턴을 잇고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연말쯤 가면 이제 코로나가 한 1년 정도 진행된 시점에서는 그럼 평가가 어떻겠는가라고 봤을 때 회복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정권이 최근에 보면 그 상당히 당황한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 보이는가 하면 주식 양도세를 갖다가 부과한다 했다가 2천만 원 한도다가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린벨트 풀겠다 하다가 바꾸고 또 수도 이전을 프레임을 바꾸려고 들고 나왔고 한국형 뉴딜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그린 뉴딜이라고 태양광이니 풍력이니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문 정권에서 의사결정은 청와대에서 누군가가 합의하고 정책실장이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뭔가 비선이 있어서 이것도 갑자기 쑤셔 넣어서 저런 식으로 바뀌는 건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보면 거의 좀 행평성을 잃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라도 비춰지는 초연함 이런 거를 정권 자체가 좀 잃어간다. 그저 문재인 바로 나와가지고 그 그린벨트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보면 그럼 그린벨트라고 7월 1일 김현미 불러가지고 조지면서 앞장 세워가지고 갈 때는 그럼 본인은 상의 안 했냐? 본인 또 지시하에서 그리 됐겠지요. 그래서 이제 보면 원래 이게 이제 태각할 때는 질서 있는 태각이 잘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견으로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 수도 이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견. 네. 그럼 황 소장도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의 내용이라든가 국정 운영 방식으로 봤을 때 걷잡을 수 없을 거다 그렇게 보는 견해네요. 황 소장은? 그렇게 보죠. 예. 지지율이 이렇게 빠지는 거 보면 아마 이 집권 세력이 상당히 좀 위기의식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지율이라는 것 자체가 뭐 항상 등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혹자는 또 그런 말도 하죠. 지지율 같은 거 부박한 민심이다. 가볍고 뜬구름 같은 민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좀 아마 이 집권 측에서는 상당히 조금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은 지난 그 4월달에 압승하고 난 뒤에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불과 바뀌는 게 지금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그때 총선에서 압승하고 난 뒤에 이 2004년, 5년 그때 전륜의당 꼴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라고 아마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지금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시간순으로 본다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좀 이 여건이 오만과 독선, 독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이 국회 원구성 관련해서 법사위원장을 그렇게 양보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지금 상임위원장을 다 독식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지금 이렇게 단독 개원하여서 일하는 국회 만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국회 개원은 정식 개원은 이 지금 87년 체제에서 가장 늦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에서 아마 상당수의 사람들은 아 우리가 저렇게 밀어줬더만 오만하고 독주하려고 하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상황에서 또 북한이 사실 또 그동안 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하고 그런 식으로 뭔가 오락가락하면서 상당한 또 이 분위기를 망치는데 아주 결정적인 걸 했는데 저는 이 두 가지보다도 오히려 아까 제가 부박한 민심이라는데 오히려 부박에 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부자가 부동산인데요. 부동산의 위기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저는 정책에 대한 신뢰가 지금 바닥을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가장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부동산 정책이거든요. 어떤 일에서 잡는다. 그래가지고 지금 22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발표가 됐는데 사실은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불만 많이 있는 사람들은 강남의 다주택 소유자들이죠. 그리고 징벌적 과세를 받는 그런 또 이런 똘똘한 한 채를 쥐고 있는 뭐 서울의 강남의 아주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실소유자들 그리고 지금 그 무주택자들이 더 열받는다는 겁니다. 왜? 정부만 믿고 있으면 좀 더 싼 주택 공급이 돼서 좀 싸게 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기다렸는데 계속적으로 부동산의 지금 이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자신이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서울에서 지방간 얻기가 그렇게 힘들다 그런 상황이니까 이건 문재인에 대한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책에 대한 불신이 지금 가장 큰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박은 뭐냐? 박원순인데요. 박원순은 결국은 박원순의 극단적인 선택이 그 왜 벌어졌느냐? 지금 아직 뭐 단정히 지을 수는 없지만 성추행 문제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직장 내에 일상화되어 있고 상습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위력과 위기에 의한 성폭행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거기에 의해서 지금 이 모든 것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인권의 문제 천착해온 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러니까 정체성의 위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불신, 정체성의 위기 이 두 가지가 저는 이 지금 현재의 지지율 추락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그러면 막아낼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뭐 그래서 오늘 뭐 조간신문에 보니까 청와대 이 참모진 개편한다는데 과연 그걸로 될까? 저는 대통령이 좀 근본적인 파장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대. 대통령을 바꾸자는 얘기는 아니죠. 대통령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노무현 참여정부 이렇게 후반기가 데자뷰 현상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 당시도 이렇게 지지율이 급락하게 되면서 또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했고 그래서 비욘드 노무현을 이야기했던 문재인 정부 같으면은 실제로 부동산에 대해서 그래서 22번째 대책이 나왔을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죠. 그거는. 예, 그런데 그 부분들이 금방 이야기한 대로 상당히 이렇게 다주택자라든지 이런 징벌적인 가세 되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한테도 실수요자한테도 그게 굉장히 압박으로 오고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것이 30, 40대에 할 정도로 했다는 것은 이 기본적인 ABC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철학 자체가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정부라고 명명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촛불 시민혁명이 뭐를 갖다 가져다 주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촛불 정부라고 자임했을 때는 어떤 컨셉을 갖고 어떤 사회로 나와야 되냐 분야의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혀 제대로 준비 안 돼 있음이 결국은 저는 터졌다고 봅니다. 지난 총선에서 승리했을 때도 이 촛불 시민혁명에 의한 그런 그 지지자들 80%에 달했던 그 지지자들이 결국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그래서 제2탄핵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거지 민주당 자체가 어떤 정책의 성공이라든지 뭐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그 혁신에 의해서 평가받은 것은 아니라고 본인들도 인정한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난 터졌다 이렇게 보여지고 차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그 지지율이라는 것은 또 내려가면 올라올 수도 있고 이런 건데 뭐 다들 지금 41.4% 마의 지지율을 다 걱정하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차제에 정말로 우리가 이 정의로운 복지 국가를 가기 위한 기본적으로 이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부분들이 뭐냐. 요즘 기본적인 교육, 의료, 주부에 있어가지고 정말 이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기본적인 틀로서 우리가 지금 현재 준비해야 되고 해나갈 부분들을 분명히 할 그 시점에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 부분들은 이번 당대표 선거 그리고 대선 주자들의 어떤 목소리들을 통해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다시 돌아온 거는 민주당을 위해서도 큰 복이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치유 방안이 앞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 얘기하셨는데 지금 얘기들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미 담고 두 분은 앞으로 하락 추세가 걷잡을 수 없이 갈 거다. 걷잡을 수 없이는 황 소장이 없고 있는 하락 추세다라고 했었는데 위기의식을 민주당은 느끼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으면은 거기에 따른 뭔가 변화라든가 선택의 여지 같은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청와대가 지금 가시적으로 보인 거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청와대 개편, 청와대 참모진들 개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근데 그거 갖고는 전 힘들다 생각하고 당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은 별도의 지금 조치를 안 하죠. 왜냐하면 지금 8월달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되면 새로운 지도부
들었으니까 그러면 뭐 그때 뭔가 새로운 또 뭐 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고 또 분위기 쇄신할 거라고 생각을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근본적으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 같은 거, 그 정책에 대한 그 불신이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임대차,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들한테 정권 초기에는 상당히 임대 사업자들의 특혜를 상당히 줬거든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조그마한 평수의 아파트들 투자를 해라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걸 갖다 지금 소급 적용해서 그걸 갖다가 거꾸로 지금 그 사람들을 조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면 이 정책에 대한 책임자에 대해서 사과를 하든지, 예를 들면 그 책임자를 바꾸든지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동산 정책의 엇박자, 뭐 뒷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인사들에 대한 이 경질, 인사 정책 이런 것들 저는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필요한데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면 소용없지.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그래서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고 이 사실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또 하나니까 부동산 대책은 아닌데, 지난번 조국 사태 때 조국 딸 아들이 수시 전형에서 상당히 덕을 봤다. 그러니까 수시 줄이고 정시 가자 그러던 거거든요. 근데 정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8학군, 강남 8학군 완전히 입지만 더 강화시켜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쪽은 이걸 잡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너무 정책이 그러니까 상당히 적자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이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을 하지 않고, 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적자적이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정책이 상당히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앞서 뭐 수도 이전 문제 얘기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이 문재인 정부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가 균형 개발에 대한 의지가 그동안 전혀 안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지방 분권 정부 한다고 했는데, 지방 분권 정부가 되면 당연히 국가 균형 발전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강한 로드맵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지를 잘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뒤늦게나마 이번에 이 지금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걸 다시 치고 나왔는데, 그것이 뭐 정략적이지는 아니든 저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앞서 이 정체성의 위기와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문제 이야기했는데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저는 사과해야 된다. 대통령이 사실은 뭐 장자연 사건 같은 경우도 공소시효 다 끝났지만, 그거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당황하게 여성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서울시장은 뭐 지금 단정하기 힘들지만 부산시장은 본인이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2차 서울시장 사건 관련되고 2차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3차 가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왜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을 안 껐습니까? 저는 이 부분도 분명히 이야기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또 국회 개원연설에서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협치거든요. 근데 그건 말로만 협치가 아니라 진짜 협치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늦었지만 뭐 지금 국회 사실 이 단독으로 원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저는 아무런 그러니까 이 원칙과 기준 없이 힘으로 이렇게 갖고 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통령이 진짜 진솔하게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정책이란 노선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이렇게 성과, 이 가오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정치 행태가 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처음 이 정부가 이렇게 탄생하고 나서 어떤 인사청문회에 오면서 가장 많이 써있던 게 내로남불이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게 본인들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장관 후보자들이나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전 정권 때 자기들이 그렇게 공격하던 부분들이 드러났는데도 그냥 묵살하고 넘어갔거든요. 저는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공무원들도 그래도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한 거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동산 문제에서도 전부 다 이 다주택 다 전부 다 처리해라 어쩌라는데 전부 다 버틴 거죠. 그래서 그걸 부동산 내로남불이다, 이런 말들이 시중에 있던데, 지금도 여전히 똘똘한 한 채를 갖다가 붙잡고 있는, 뭐 강경화 지금 장관도 그렇다 그러던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뭐 촛불 정부를 인정하고 이런 말 했는데, 촛불 정부라고 명명했으면은 촛불 정부의 어떤
장차관을 한다면은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자기 안 해야지. 그걸 지키려면은 이게 그래야 되는데 그게 내로물 안불로 보여주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공직자들한테 그런 사인을 다 줘버린 거예요. 그 차제에 저는 새롭게 어떤 우리 정책의 어떤 골간을 마련하고 어쩌저쩌 하기 앞서서 이 문제만큼은 아까 뭐 사과를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가 진짜 되짚어 보고 이렇게 그 국민들한테 정말 참여하는 마음에서라도 다시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봐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것 같아요, 그때. 네? 할 것 같아요, 그때. 기대한다는 거죠. 아니. 예. 제가 현 정부 들었을 때 현 정부는 이 3대 모순이 있어서 보수 또는 야당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질기보다도 상대 내부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무너진 가능성이 크다. 세 가지다. 하나는 정책 모순, 정책 간의 모순. 두 번째는 정치 행태의 모순. 세 번째는 떠받치고 있는 이 지지 세력들의 이해 상충, 그 지지 계층들의 모순으로 인해서 현 정부는 일정한 시점에 되면 구조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거다. 지금 그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조적인 문제가 서로 충돌하는 것을 조정을 해낼 수 있는 힘을 누가 갖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인식 자체가 서로가 평생을 그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그 사고방식을 갖고 왔는데 어느 순간 인식을 바꾸어갖고 정치 행태를 바꾼다든가 정책 이거를 그거를 바꾼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나는 없다고 봐요. 결론적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이 3대 모순이 내부적으로 스스로 해결되거나 해소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정부의 그 지지율은 제가 볼 때는 추세적 하락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국민 전환밖에 없습니다. 뭐냐? 자, 이 대권 주자가 등장하면서 적어도 저 인물이 대통령이 바뀌면은 진보 진영에서 좀 다른 어떤 진보 정책을 펼치겠지. 현재와 좀 다른 그게 작동된다면 레임덕은 더 가속화될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고 보네요. 레임덕이 가수가 되고 여권 내 이 대립 분열이 더 촉진될 가능성이 커지죠.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정부만큼은 적어도 레임덕이 안 올 것 같은 원팀에서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의 이 학습 효과가 있어서 108번뇌와 같은 그런 갈등이 없을 거로 예상했던 정부가 생각보다 빨리 내부 지금 갈등 구조를 노출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제가 처음에 여기서도 이야기를 했을 건데 이 문재인 정권이 노무현 정권 2가 될 거다. 그러면 삼성공화국 2가 될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정권이 망한 게 그야말로 작간빨기 켜고 우회전했다. 좌파 진영 내부에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삼성공화국 2라고 좌파 진영 삼성공화국이라고 좌파 진영에서 책까지 냈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재용의 처리에 관한 문제를 가만히 보면 그걸 무슨 시민위원회니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겨가지고 거기 의견으로 해서 수사도 하지 말고 기소도 하지 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다 알죠. 저렇게 하는 배경에 결국 정권이 나선 게 아니라 시민이라는 이름을 시켜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하는구나. 저는 여기에 일종의 이 정권의 핵심적인 부분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과거의 노무현 정권보다는 기술이 테크닉이 좀 더 진화되어가지고 국민들이 모르는 척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권이 부동산을 오르는데 초장에 잡는 척 했지만은 상당히 방치를 했다라는 부분은 강남의 꾼들도 다 아는 거고. 만약 그렇다면 왜 정권은 왜 그렇게 할까요?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철저하게요. 이해관계가. 부동산이 오르는 부분이에요. 이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 나라의 지금 초상류층이지 않습니까? 이 정권의 핵심적인 인물들도요. 그리고 그 초상류층이고 과거에 자신들이 경멸에 맞지 않는 수구 기득권의 행태와 똑같이 하고 있죠. 이인영이를 보면 내가 이인영이 집안이나 과거에 보수 진영에서 그 마누라나 자식들 키우는 방식이 뭐가 다르냐.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조국이나. 그러니까 한국의 진보니 무슨 보수니 하는 거는 그냥 어느 놈이 무슨 서방파가 잡느냐 오비파가 잡느냐 하는 싸움 정도지 20세기냐 칠성파냐 이런 수준이지
서로 간에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봐요. 그야말로 기득권을 누리기 위한 일종의 노력이다. 그래서 최당집 교수가 이야기했잖아요. 촛불 혁명을 해서 뭐가 될 줄 알았는데 운동권 엘리트 말이 엘리트지 운동권 대가리들과 이 빠돌이들이 결합해가지고 그야말로 기득권화되어서 지금 사회를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문정권에서 제가 볼 때는 요즘 재벌 천국이 된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요. 그래서 모든 어떤 이 사회적 균형과 견제가 무너지고 있고, 그다음 사법부가 다 무너지니까 이제는 기득권들이 처벌받을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판사들도 그러고, 검찰도 그러고요. 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이 정권이 몰락해가는 가장 큰 이유다라는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네. 근데 이사 정권이 제가 요말만 할게요. 미통당, 통합당이나 아스팔트 보수라는 이런 사람들의 이 허접한 수준을 보고 이 상대보다만 나으면 된다라는 이런 테크닉을 구사를 하면서 상대가 워낙 허접해요. 박근혜 몰락 이후에 완전히 방향을 상실해서 그야말로 이 아무것도 가치도 없고 이념도 없는 허접한 집단이 되었어요. 여기에 이제 황교안이나 김종인이 같이 대리인으로 와 있는 사람은 그냥 그야말로 자신의 이해관계만 꿈꾸고 있지 아무런 방향을 제시를 못해요. 근데 얘들만 이기면 된다고 해가지고 선거 몇 번 이기니까 계속 그야말로 이 나라를 끌어가는 방법이 쟤들만 이기면 누구도 달라들지 못한다라는 데 빠져들면서 오늘날 자신들이 무덤을 팠다고 봅니다. 네, 김종인 시대 관련 조금 더 별도로 좀 해보기로 하고요. 지금 황 소장이 최근에 문재인 정부 어려움을 정권 세력들의 사적인 그룹들의 세속적인 이해관계 국제 운영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볼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쟁점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 현 정권의 기반이 초상류층이다. 이런 이야기는 저는 이제 처음 봤어요. 처음 들었는데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많았죠. 우리가 이 수구와 보수와 큰 범주에서는 보수 정당, 보수 양당의 기득권 체제가 적대적 공존으로서 고착화되어 있는 게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은 있어 왔단 말이죠. 이게 그러자면은 정말 촛불 정부라고 생각했으면은 바로 거기서 벗어났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민주당은 자기가 보수 정당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오히려 수구를 밀어내버리고 보수 정당을 민주당이 지금 미통당이 새롭게 보수의 가치를 운운할 게 아니라 민주당이 보수 정당임을 이렇게 확실히 하고 진보의 어떤 공간을 갖다가 진짜 진보 정당한테 내주는 것이 한국 정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현재 양보수 정당의 어떤 이 적대적 공존으로 기득권 세력화 고착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은 저는 그거는 그 민주당이 아프게 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내로남불 이런 부분에서 금방 언급한 조국 이익령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자녀 교육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많은 서민들한테 상실감과 이런 거 허무감을 줄 수밖에 없었죠. 이게 그런데 그 말이 어떻게 이 정부가 초상류층으로 구성됐다 이런 말을 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언론에 나왔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보다 더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 정부를 위해서 공직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본적인 문제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또 지금 집권 세력이 어떻게 보면 답해야 될 때가 됐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한 번은 우리가 분명히 그걸 외친 사람도 많죠. 천정배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옛날부터 그걸 외쳤고 우리 제3지대에 있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외쳤었는데 이 본질적으로 아마 저는 민주당과 현 집권 세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하고 나라의 운명을 위해서 뭔가 혁신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제가 아까 두 분 얘기할 때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강박 비슷하게 두 분께 다 얘기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정권의 특성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런 비판적인 얘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예전에 다른 세력하고는 아주 다르고 그것이 나는 최근에 지금까지 오게 된 중요한 배경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여기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발언을 적대적으로 느끼고 배척한다면은 여기가 안 돼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점에서 특징, 아까 사실은 지상집 교수가 얘기했던 것이 뭐 기득권 세력 얘기한다는 말은 이미 본인들이 뭔가 새로운 목적을 향한 저항 세력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득권화돼 있다 그런 차원이지 뭐 아주 상위층을 대변하는 그런 입장은 아마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연 그런 여기서 비판적인 조언 제언 같은 것을 이 정부의 특성, 정권 지도자의 특성으로 봤을 때 받아들이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문제의식을 드렸던 결국 거예요. 정치 세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저 뭡니까 민심의 그러니까 이 동향, 추이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그걸 보고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 만들어 간다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난 이후에는 사실 이 지금 촛불 그 혁명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 반사적 이익에 의해서 올라타서 오면서 그리고 그 이전에 이 지금 집권했던 세력들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기득권을 이 강화하는 과정에서의 불합리, 부조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적나라하게 드러남으로써 상당히 사람들의 반감이 많이 컸던 거고 그러기에 대한 또 반사적 이익이 상당히 컸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총선 끝나고 나서 이야기했지만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잘해서 이겼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당시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오히려 선거에 졌다. 자유한국당이 진 선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그 뒤로 그때도 미래통합당이에요. 아, 근데 미래통합당입니다. 아, 맞네. 미래통합당이에요. 미래통합당인데, 미통당이 그러니까 졌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 뒤로 지금 계속적으로 국정 지지율 상당히 상승 모습을 그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까 제가 맨 처음 모두에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일 거라고 보는 이유가, 지금 이 추세 자체가 이게 반등하기 쉽지 않다고 아마 판단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지금 여러 가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막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들은 첫째 아마 집권 세력이 가짜뉴스다. 두 번째는 뭐 보수 언론의 뭐 일종의 뭡니까 프레임이다. 그런 식으로 완전히 무시를 했거든요. 왜 그렇게 그 말 안 들어도 자신들 지지율이 상승 곡선으로 잘 나갔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예를 들면 지금 그 지난번 대통령이 2017년도에 41% 득표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선이 무너지게 될 경우는 정말 재정의 회복이 힘들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40% 들어왔을 때 이때 안 잡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사실 제가 오늘 아침 신문을 좀 뜬금없다 생각했거든요. 갑자기 왜 이 청와대 개편 이야기가 일제히 다른 신문을 다 나오느냐. 이 인사에 대해서 입 닫고 있던 사람들이 작정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자신들도 상당히 위기를 심각하게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얼마만큼 이 탄골탈퇴하는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위기심을 상당히 느끼고 일단은 귀를 기울이는 자신은 지금 보이고 있다. 그것이 과연 제가 지금 비판하는 입장에서 만족할 수준인지 아닐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 집권 세력이 상당한 지금 위기의 경고등을 지금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뭐 평소 그 지지율과 관련해서 하지만은 지금 이것이 진행형인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진행형이 지금 44.4%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두고 한 5%만 더 빠져버리면은 30%대입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현 정부는 다른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촛불혁명이라고 하지만 탄핵을 거쳐갖고 등장한 정부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는 정부입니다. 30%대로 떨어지면은 제가 다른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정부보다도 10포인트 정도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해야만이 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추세가 지속이 되고 5% 정도 더 빠져버리게 되면 현 정부로는 굉장한 진짜 큰 압박을 받게 된다. 그러면은 현 정부가 이것을 턴을 할 수 있는가 부분에 대고 알겠지만은 할 수 있다 없다는 문제와 관련해서 놓고 볼 때 이 현 정부가 촛불 과정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 과정에 두고 했던 정책적 스탠스 또는 정치적 행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지금 6.17 대책과 7월 10일 대책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의 초헌법적인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딱 하나 남은 거는 공급 정책이야.
공급 정책인데 공급은 지금 하려고 하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신도시, 재개 뭐 그린벨트를 하든 아니면은 신도시를 만들든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명박 그 당시 뉴타운인가요? 그렇게 강력하게 비판해서 무산시켰기 때문에 그것도 턴을 지금 잘 못해요. 결국 이런 좌충수에 지금 빠져버려갖고 할 수 있는 선택 여지가 별로 없어서 제가 볼 때는 예. 이 상황을 탈피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 16년 전에 했었던 참여정부하고 약간 재판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특이하게 4.15 총선이었고 17대도 이번에도 4.15 총선이었어요. 제가 전에 오래전부터 봤던 자료인데 7월 중하순부터 이제 당시 열린우리당 2당으로 밀리기 시작했어요. 여론지지조사에서. 그랬는데 이번에도 7월 중순에서부터 이제 2위로 밀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상황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은 잠깐 추가로 짚어봅시다. 지금 행정수도 이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용어도 틀립니다.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는 국회 청와대는 남기고 정부 부처만 옮긴다는 의미에서 행정수도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지금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청와대 모두 옮긴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생각이 정리가 안 됐는지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이슈화에 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황 소장.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프레임을 부동산 문제에서 정권이 수도를 옮기면 이제 부동산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개별적인 뭐 용적률이니 그린벨트니 군부대 부지니 뭐 도심의 유휴 토지 제공이니 하는 부분으로 세금이니 이게 풀리지 않는다고 보고 이 프레임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계속 정책을 해봤자 못 빠져나갈 거다. 그러니까 프레임의 전환으로 수도 이전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면에 보면 지난 7월 17일 전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여야에서 김종인부터 정세균 또 그리고 이제 박병석 등이 개헌 이야기를 좀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문 정권이 총선에 승리해서 개헌을 하려고 하다가 이겼으니까 또 개헌하고 싶은 생각이 좀 사라졌어요. 근데 최근에 위기를 느끼면서 개헌을 지금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임기 말을 대비해서 띄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수도 이전 문제가 결국 지역 균형 발전. 그래서 문 정권이 정권 초창기부터 개헌의 목적이 지역 균형 발전 개헌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건 대통령제 피하려고 지금 네, 대체로 근데, 나왔던 근데 용어죠, 지금 사실. 이제 그 명분은 그러고 올 수 있죠. 그래서 수도 이전하면 그 지역 균형 발전하고 연결되고 결국 수도 이전 카드가 이걸 갖다가 반영을 하려면 그냥 지금 헌재가 위헌이라고 한 걸 노무현 때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이걸 그냥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거고 결국 개헌을 하자. 개헌에 그 정신을 넣자라고 하면 이것만 가지고 개헌하겠습니까? 개헌하는 참에 막 그냥 유언집정부제 개헌이니 이런 것까지 같이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다목적 포석이 있다. 출구 전략이다 봅니다. 개헌론까지 맞물려서 계속 밀어붙일 거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앞서 제가 그 이 지금 수도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개헌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권력 구조를 바꾸는 문제하고 아마 이게 상당히 좀 겹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대통령 선거가 지금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권력 구조로 손댈 수 있을까? 저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첫째, 이낙연, 이재명을 비롯한 지금 차기에 지금 뛰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생각이 어떠냐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단 한 번도 개헌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연집정부제, 나는 뭐 내가 책임져를 해서 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질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 입장에서 개헌을 한다고 한다면 개헌은 공약을 걸고 대선을 뛸 수 있지만 지금 자신들이 지금 뛰어야 될 상황에서 지금 개헌을 한다? 그거는 자신의 지금 기반을 허무는데 자신의 지금 기득권을 다 내놔야 되는데 그걸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수도 이전 가면 지난번에 관세범법에서 위헌 판결을 났으니까 그럼 그거 못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76석이잖아요 민주당이 176석인데 가면 수도 이전에 행정수도 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면 자기들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통과시키고 법대로 하겠다고 한다면 누군가 헌법소원 하겠죠. 그러면 다시 16년 전 상황하고 똑같이 헌법재판소 가면 헌법재판 소위 재판관들이 그걸 들여다 보겠죠. 위원을 보는데 우리가 뭐 알다시피 간통죄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 네 번째입니까? 네 번째 만에 결국 이 위원으로 됐지 않습니까? 계속 합헌하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위원 결정이라는 것은 이건
영원 불변의 진리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 헌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 살아가는 모든 삶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 삶과 의식하고 상당히 부조가 되면 또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 민주당이 정말 진짜 진정성을 갖고 이야기한다면 어제 뭐 이 지금 특위 만들자고 했는데 특위 만들어서 법을 일반 법이라고 만들어라는 거죠. 만들어서 가서 물론 정치적인 부담은 상당히 있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획기적으로 수도 이전이라는 정도의 그런 가감한 조치를 하지 않고는 이 지금 수도권을 몰리는 이 부동산 수요는 저는 잡을 방법이 없다고. 네. 그리고 추진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보네요. 저는 상당히 높게. 제가 볼 때는 뭐 저게 뭐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이 수도권 수도 이전까지를 진행되는 과정은 또 법리적 문제고 복잡한 문제가 그래서 되지만 특별법 토대로 한다라고 특법을 보네요. 하든 안 하든 설사 제가 볼 때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실질적으로는 수도 이전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공공기관 다 옮겨버리면 되잖아요. 제2국회 저쪽으로 거기에 지어버리고 뭐 하면은 내가 볼 때는 거기가 이전 수도다라는 것은 명명은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기관 정부 부처들 옮길 수 있는 거 다 옮겨버리면은 그 효과가 한 8, 90%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까지 옮겨야 된다는데요. 예를 들어 청와대 하나, 청와대로 내가 그러니까 청와대 옮기면 그건 이제 수도 이전 문제는 하지만은 청와대하고 국회 여의도 본원 하나만 놔두고 나머지 제2국회부터 제가 다 옮겨버리면은 사실상 수도 다 옮겨가는 거죠. 그 관련 또 기관까지 다 옮겨가 버리면은 제가 볼 때는 현 정부가 지금 부동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차원에서 이 그 수도 이전 문제는 내가 볼 때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갖고 실질적으로 내가 볼 때는 추진하려고 의지가 있어야 예.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아니 김동 근데 그 말씀 중에 그러니까 제가 들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대한민국의 그때 그러니까 관습헌법을 이야기하면서 예. 그때 헌법재판소가 뭐라 그럼 수도라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청와대 있어야 되고 국회 있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외교안보 기능을 하는 부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처만 남기면 다 간 겁니다. 근데 예. 문제는 왜 그럼 실질적으로 한 80, 90% 지금 가 있는데 예. 왜 그러면 저기 수도도 안 되느냐? 결국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모든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민원인들 경제 뭐 모든 사회 모든 이 민원인들이 전부 다 서울로 꼬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회를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국회 분은 백날 만들어도 그건 소용없습니다. 왜? 전체적인 회의를 전부 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의원회관을 여기 여의도에 앉아 있는데 그럼 민원인들이 전부 다 뭘 들고 못 올라오니까 다 서울로 오는 거거든요. 특히 지금 서울에 민주당에서는 와야 집- 국회와 집을 청와대까지 가까워야 통째로 되는데. 옮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거기 가면 저는 엄청난 변화가 생길 거라고. 아까 개헌 문제 뭐 연관되고 뭐 이 이야기가 개헌은 저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거는 이렇게 보여지고 이 수도 이렇게 이전 이 국회와 이거는 효율성 문제에서는 지금 이제 세종시로 모든 부처가 갔지만 7, 80%가 갔지만 거기에서 공무원들은 늘 전화 보면 자기 이동 중이다 할 정도로 지금 비효율이 아주 극심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회 분원은 국회에서도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이고 그래서 국회 분원은 이게 국회가 완전 이전, 본원이 이전 안 되도록 분원은 지금 요 내에 될 일이라 보고 그렇지만 청와대와 국회라는 것은 저는 이 정치 공세적인 측면 혹은 성동격서 지금 이제 그 부동산 문제로서 완전 코너에 몰려 있으니까 어쨌든 수도권 가밀과 부동산 해결을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냐. 이 말은 뭐냐면은 부동산 대책으로서 집값이나 이런 걸 잡지 못하는 걸 갖다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또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지금 행정수도 이전이란 말을 했듯이 청와대까지 가면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잖아. 수도 이전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나 플랜 없이 그냥 나온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말씀 맞습니다.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틀 전에 이해찬 당시 제안으로 갑자기 당시 공약 내세웠다. 어쨌든 간에 논의는 더 있을 여지가 있지만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